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2부에 모실 거거든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저 신명환 작가가 변상욱 대기자님을 이제 오셔가지고 네, 2부에는 이제 변 기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사연이 들어왔는데 야, 이 변 기자님을 모시고 방송하기 전에 하는 사연이 이게 참 그래요. 그래.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좀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1도 공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의 이 게시판을 통한 뭐 이런 이제 지원 사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집단지성으로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사연을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햇수로 4년입니다. 시어머니는 친구가 없으시고 신랑이 마트를 하는데 거기서 월급 받고 일을 하세요. 저는 아기를 보느라 전업주부인데 가끔 가게 일을 돕고요. 문제는 어머님이 말이 많으셔도 너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빨리는 안 좋은 말로요. 일 마치고 오시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안 좋은 얘기들 뿐이라 듣고 있으면 제가 너무 지쳐요. 이게 하루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장구 치거나 대답을 하면 더 덧붙여서 얘기하시고요. 남편은 형제인데 상대방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어머니나 아들들이 다 똑같습니다. 요즘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남편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말씀하시고요. 초반엔 귀담아 듣다가 지금은 저도 너무 지치고 쉬고 싶습니다. 15개월인 아기 보느라 하루 종일 시달리고 아기가 9시 넘어 잠들면 저는 그제서야 반찬 만들고 잠깐 쉬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붙잡고 쉼없이 말씀하시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기도 빨리고 기분도 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본인 스트레스 푸셨다면 이제 잔다 하고 들어가시는데 전 시간도 버리고 기분도 버려서 짜증이 엄청 나거든요. 워낙 말이 많은 분이라 도저히 멈출 기미는 안 보이고 남편은 본인 엄마인데 엄마 말 들어주지도 않고요. 거의 매일 이러니 정말 제가 스트레스 쌓여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방법이 있나? 강력한 사연이네요. 안 살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혼자 계시니까 이걸 뭐 독립을 시켜드릴 수도 없고 아들들은 무뚝뚝해서 대화도 안 해주니까 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릴까? 정말 신박한 방법이네. 정말 신박한 방법이네. 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미팅을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소개팅을 주선해 드리자. 오, 괜찮다. 그래. 어머님한테 새로운 영감님을 소개시켜드리자. 네. 영감님까지 가기 좀 그러면 어머님이 또 마트에서 일하신다잖아. 아니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주변에 친구분이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친구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서먹서먹하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땡길 수 있는 거는 영감님밖에 없어. 그러네. 진짜. 보통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특히 아주머니분들이 막 어떻게 많이 푸냐면 동네 친구들, 동네 이제 같은 또래 분들, 아주머니 분들이랑 만나서 실컷 얘기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종교 활동에서 이제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교회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실컷 얘기하거나 이러고 집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어머님이 사회생활이란 게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야, 내가 볼 때. 그치. 그래서 그 사회생활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쪽으로 해야 할 때 제일 좋은 건 남자친구야. 그렇죠.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뭐 나이가 어리면 뭘 배운다는 걸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한테 뭘 하라고 권해드린다고 하시겠어?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하는 이제
남자분 말고는. 근데 괜찮은 방법이 진짜로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그렇다고 없어? 어머니를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독립을 시켜드려? 그것도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독립하시면은 그 집에서 잠만 주무시고 여기서 실컷 잔소리 하고 갈 거야. 하고 마차 타고 가시지. 그렇지. 또 마트에서 일하시니까 그 주변에 어디다 얻으실 텐데. 그렇지. 그럼 야 나는 혼자 들어가 그 혼자 있기 그렇더라. 아니, 뭐하러 독립해? 한참 있다 가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월세만 나가니까. 그렇다고 남편을 쫀다 한들 남편도 이미 그게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건데. 그렇겠죠. 엄마 말 듣기 싫은 아들이 지금 듣겠어? 남편들은 또 아들들은 이게 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귀찮아서 귀찮은 티를 내고 짜증을 내도 자기 엄마니까 큰 데미지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시어머니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겠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정도란 게 있어요. 매일 하면은 한 시간씩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은 뭐 할 얘기가 없겠어? 근데 듣고만 있으면서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영감님입니다. 영감님을 어떻게 수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남편하고 차라리 상의해가지고 아니면 남편한테 파트타임으로 영감님 포션 하나 두는 거야. 그래. 마트에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을 그런 사람만 채용한 거지. 대신에 한 사람 했다가 아니면 쪽박이잖아. 그래. 바로바로 교체해야지.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12시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괜찮네. 알바를 돌리면서 뭐 65세 이상 뭐 이렇게 어르신들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면접 보고 면접 볼 때 다 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잠재적으로 연애를 하셔도 괜찮을 스펙의 분인가. 이런 거 보신 다음에 맞장구 잘 치고 막 듣는 거 좋아하는가.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말동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베스트야. 그게 베스트야. 그렇지. 마트에 어차피 사람들 필요하거든. 마트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할 때 이렇게 포장하거나. 그렇죠. 뭐 내지는 뭐 이런 걸로 있거든요. 있죠. 계시죠. 네. 요즘 극장에도요. 극장이랑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일을 하세요. 예전에는 보통 고등학교 후반 또는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했잖아. 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끼리 정분나는 케이스 많다. 그래. 그러니까. 일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겪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옆에서 보고 있었다 이러면, 바로바로 리액션도 잘해주고, 들으면서, 그렇지. 댓글을 해주니까. 네. 근데 마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마트에서 이제 충분히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면, 남편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나 죽겠다. 이렇게 하자. 어차피 할 걸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하자. 그쵸. 근데 이제 최악의 건 이거지. 그렇게 너무 신났어. 그 얘기를 들어와서 하는 거야. 혹은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흉을 들어와서 보면 야, 그냥 어떻게 하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연 그렇지. 보내주세요.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네. 남편에게 지금 요 사연과 저희의 요 솔루션을 같이 들으시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계신 거를 캐치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가능성도 크죠. 이건 사실 방법을 남편이 찾아야지. 네. 자기 엄마인데. 근데 아들들이 이런 거 무뎌요. 잘 몰라. 그래. 우리 엄마가 좀 말씀 많으시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게 네. 와이프가 입장에서 볼 땐 진짜 일생의 스트레스일 거라는 거는 잘 자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왜 내가 위축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성원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떠들고 있고 지들끼리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언젠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못 느꼈어, 배 감독? 불금쇼 이런 데다가 사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기가 빨려서 죽겠어요. 작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혹시 더 좋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들을 팟빵 게시판에다 조금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그 지금 보내주신 분도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에게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책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튜브형 이제 출시돼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 세연수연 아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구입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실 차례입니다. 그렇지.
팟빵 게시판은 물론이고 본인 SNS에 꼭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샵 김프로쇼 잊지 마시고요. 네. 지난번보다는 매출이 이제 넘어갔어요. 네. 왜냐면 한 번에 9개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끝났네. 6개는 넘었지. 그렇지. 넘었네. 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네, 저희는 광고 듣고 프린스심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윤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진짜로 특별한 손님을 프린스 씨님께서 모셔왔습니다. 네, CBS 변상욱 대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아, 잠깐 나부터 소개해줘야지. 이거 제 코너예요, 오늘은 제 코너. 찌그러져 계세요. 같은 이제 동종업계 선배님 만났다고 그럼요. 태도가 확 바뀌었어. 깍듯이 모셔야 됩니다. 우리 프린스심을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프린스라고 누가 붙였어요? 자기가 붙였죠. 아니요. 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치겠네. 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 표인봉을 더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여보세요. 그래.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가수 누구죠? 성시경? 성시경을 닮았다고 말을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표인봉 닮았다 그러면 정말 진짜 후배면 주먹으로 때리려요. 표인봉 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 잘생겼거든요. 뭔 소리야. 올 초에 팟캐스트 새로 시작하시면서 본인 블로그 이렇게 쓰셨어요. 팟캐스트의 왕자의 귀환이라고 본인 이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스심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그 이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행동에 불과했던 건데 별명이 될지 몰랐어요. 아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굳이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왕궁을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되든가 뭐 이런 말도 마시고. 여튼 오늘 제가 월 한 번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감이 되거나 인사이트를 얻거나 하는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 지난번에 이제 문영민 선생님 오셔서 그 문성근 목사님이라고 뻔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어제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 수영장에서 정말 졸달 뻔했어요. 애들 막 던지고 놀아주다가. 근데 여튼 그때 그 반응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차분히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좀 기감이 될 분을 모시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작년부터 우연히 알게 됐으나 알게 된 하지만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변상욱 선배님, 변상욱 기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잘했죠? 두 분이 지금 10년간의 역사 공부, 예. 네, 역공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10년의 역사 공부하니까 뭔가 했네. 그쵸. 팟캐스트 역공. 네. 그래서 아무튼 역공을 지금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매주 뭐 가서 많이 들어주시라 구독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좀 들으면 어떨까. 저도 역공을 프린스심 소개받아가지고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얘기는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워낙 훌륭하신 컨텐츠인데 정말 의외인 게 식음료와 문화 쪽에 네, 굉장하세요. 흔히 이제 제가 먹는 쪽으로 갔으면 네. 황교익 선생이 존재를 못했거나 만드는 쪽으로 갔으면 백 선생이 존재를 못했거나 근데 안 갔으니까 뭐 네. 어목한 세월이 한 분의 그 아티스트를 언론인으로 만드셨네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투쟁하느라고. 네. 늘 저희가 그래서 프린스심의 광고를 먼저 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짧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 모셔가지고 길게 할 수 없잖아. 짧게 굉장히 해주세요. 불친절한 날이다. 7월 7일 날 안산 청운당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네, 7월 7일. 네, 중요한 사실은 안산에 가면 청문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문당. 네, 그러니까 네.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과 나눔을 할까 이게 되게 고민인데 원래 이 청문당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던 곳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작은 북콘서트를 열게 돼서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편히 와서 저 오기 전에 같이 막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저랑 같이 책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7월 7일 저녁인가요? 네, 7월 7일 저녁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요거는 북콘서트면 무슨 책 하시나요? 책 여러 권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당연히 제 책 단박이 한국사를 갖고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 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생각을 나눴으니 현대에서도 그 고택에서 함께 머물면서 책을 나누는 문화재와 함께하는 시민적인 품격 있는 시간을 누려보자. 이게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7월 7일 콘서트 있으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이게 뭐 좋을 것 사전 같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면 되는 건가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가실 분들을 위해 좀 안내해 주시죠. 안산 청문당 북콘서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나머지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꼭 끝에 가서 이렇게 약간씩 모자라. 제가 마케터는 아니잖아요, 사실.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홍보해드리고 싶었는데. 7월 7일 그리고 그 다음 건요? 네, 제가 서울시민대학에서 현재도, 그러니까 뭐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도 하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가 또 생겼어요, 7월 달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가셔서, 심용환이라고 치면요, 짠!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시민민주주의를 말하다라고 해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7월 중에 3주간 저녁에 강연을 합니다. 며칠부터예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연을 하게 되는데 주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헌법 얘기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헌정사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원래 좀 정통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요즘에 와서는 좀 다른 각도로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만들었느냐라든지 민주화 운동 속에서 앞으로 통일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좀 정통파 강연인데 제가 또 원래 정통파거든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이 너무 나오네.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 저희 웃는 건 상관없는데, 변 기자님께서. 근데 역공에 나와서 매번 김프로쇼에 가서 제가 또 선전했어요. 계속 그러길래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남의 프로그램 얘기를 계속 하게 놔둘까 했더니 원래 이 시간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저 여기 또 고정 멤버예요. 카르텔이나 신디케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저기 동업자예요, 그럼? 비교 안 되잖아요. 여기 팟캐스트 10위권 안에 들고 저희는 100위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태양, 우린 지구. 여기가 지구, 우린 달. 근데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면 조금 거슬리나. 포지션 잘하셔야 돼요, 오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렵죠, 오늘? 잘못 모셨나? 방금 프린스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찾아가시도록 말씀 설명드려볼게요.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포털 치시면 거기에서 심용환 저자를 치니까 나오네요.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시민민주주의를 말하다 라고 해서 수강 신청도 하실 수 있고 강사가 한 분이 아니시네요? 네 분이 같이 하시는 거네요? 다 필요 없고 제 것만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인스타든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아니, 재밌게 변 하려고 기자님 해도 오셨는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 됐어.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나가주세요. 자. 자, 변 기자님을 제가 짧게 이력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1959년에 충북 청주 출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1983년에 CBS PD로 입사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로 쭉 활동하고 계시고 좀 특이한 게 보직, 임원, 경영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안 하고 기자로 남겠다, 나는 현장에 남겠다라고 해가지고 CBS에서 대기자직을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원래는 대기자직이 없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래 언론사 최초의 대기자인가요, 혹시? 아니요. 중앙일보의 유명한 김영희 대기자, 김영희 선배 계시고, KBS 출신으로 길 선배가 계신 것 같은데, 국회 방송에서 MC 모시고 하셨는데, 퇴직한 그분 정도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주 예전에 홍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배가 계셨죠. 그래서 한 4-5명 정도는 쭉 있어 왔는데, 한 회사에 그냥 하나가 있다, 없다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프로야구로 말하면 연구 결번.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대기자란 타이틀이 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로서 최고 직위에 오르면 이제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이고 더 올라가면 이제 본부장으로서 전체 방송이나 아니면 제작을 지휘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이제 논소리연실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사가 되고 전무, 상무, 사장을 꿈꾸면서 이제 기회를 기다리는 건데 현장에 돌아가서 후배들하고 취재하고 싶다 그러면 논소리연실로는 갈 수가 없고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우상, 국장, 본부장을 거친 사람들은 이제 대기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되죠. 논소리연실로 안 가고 현장으로 간 노인네들은 이제 대기자가 되는 건데. 혼자세요? 지난주에 권영철 대기자가 이제 제 뒤를 이어서 대기자가 됐고, 저는 이제 6개월 뒤면 떠나니까 CBS를.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기자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공은 접고, 김프로쇼의 단골로. 자충수인가? 일종의 국민 배우 같은 거군요. 배우로 치면. 느낌상. 그렇죠. 왜냐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본인이 하기가 힘들어서 숫자가 적거나, 근데 대기자는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경영진도 인정을 하지만 후배들로부터도 좀 인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긴 한데,
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삼성의 뭐 이승엽, 네. LG 국민이라는 박용택 타이틀이 약간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엔 영화계에는 안성기 씨만 국민 배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인 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최불암 씨, 그다음에 안성기 씨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우 훌륭한 시작하자마자 분이시고. 지금 완전 쭈그리 돼가지고 괜히 모셨어요. 근데 사실 좀 알려진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 말하기도 좀 그래. 제가 이제 노조를 처음 만들 때가 30살이었어요. 노조 위원장을 할 때가 33살. CBS 노조.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노조 활동을 쭉 하다가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주요 보직을 절대 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 계속 체육부 차장, 국제부장이래야 밑에 2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같이 밤 새워야 돼요. 3교대로 돌아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살림살이 같은 거 편집부장 뭐 이런 것들. 신문사는 편집부장이 파워가 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살림살이입니다. 예, 뭐 커튼 갈고 뭐 이런 뭐 전기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거든요. 근무표 짜고. 그래서 남들은 사실 기자로서 쭉 크다 보면 사회부장, 경제부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국회반장, 청와대, 야당반장, 여당반장, 특파원, 해외 연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지방발령 6번, 뭐 타국 이동 7번. 노조위원장 하신 타이틀 때문에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회사가 그래도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교묘하게 따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유, 네가 가져야겠어. 너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더라. 거기 지금 심각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심각한 곳으로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된 거는 그렇게 하도 여러 곳을 경험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보직이 저한테 한 번 오긴 했습니다만은 주요 보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때 이렇게 뺑이로 돌렸던 분들이 지금 은퇴해서 그렇죠. 뭐 은퇴해서 예. 지금도 뭐 그 양반들의 지로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돼.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이제 아직도 예, 후배들 가르치고 계시죠. 가끔 만나면. 옛날 얘기입니다. 네. 요새는 개가 사람을 물면 난리가 납니다. 예.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바로 정신병원이 처리하는 거지 언론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2014년에 대한민국은 왜 헛발질만 하는가라는 책을 이제 한번 내셨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때 한참 막 깝깝하던 시절이거든요. 청와대가 이제 저 문고리 3인방에 막 득실득실하고 득세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CBS가 무슨 저걸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조문을 갔는데 그 뒤에서 한 할머니 있어가지고. 연출 좀. 네. 저 연출 아니야?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N 연출. 그렇죠. 쭉 찾아서 이제 연출 논란 의혹 뭐 이런 걸 이제 기사를 썼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CBS를 상대로. 8천만 원짜리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책을 내시면서 책 이제 수익을 거기다가 이제 보태시겠다고 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은 뭐 일단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예. 아직 끝이 안 났군요. 네. 그 다음에 비겁하게 또 김기춘 선생이 소송을 이제 주관을 했는데 검찰 취재 기자 할 때 그때 김기춘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잘 아는 사이긴 합니다만은 악연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법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비서관들 이름으로 소송을 건 거죠. 예.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1차는 저희가 이긴 걸로 돼 있고 아마 저쪽에 아마 항소가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때부터가 소송으로 언론을 억압하는 본격적인 이제 시대가 접어든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격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정부의 공식 기구로서 또 관장하는 기구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언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할 만한 법인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고 있는 직원들을 개인 이제 해서 개인 명예훼손 형태로 했다는 약간 요즘에 그런 게 좀 쌍용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통한 보복 이런 식의 방식이 일반화가 되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국의 대처 수상이 탄광 구조 조정을 하면서 탄광을 이제 갈라칩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일단 2개로 만든다든가, 예. 그다음에 노조 집행부를 따로 떼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조를 갈라치는 방법. 그다음에 끝까지 회유가 안 되는 녀석들은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은 다음에 형사 처벌을 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엄청난 가압류를 가해갖고 가족을 쫄쫄 굶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탄광 구조 조정을 하죠. 그게 이제 영화로 치면 빌리 엘리어트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탄광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항복하고 나오죠. 그때의 대추수상이 썼던 방법 그대로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노조를 상대하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칼이 되죠. 그러다 이게 심지어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도 이런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항의 무리들을 상대하는 데는 오히려 돈이 더 잘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계속 뭐 항공모함을 띄워갖고 위협했는데 뭐 죽이려면 죽이든지 하는데 갑자기 뱅크 오브 아시아 마약 자금을 캐다 보니까 여기 북한 계좌들이 쭉 나오네 해서 계좌를 확 막아버리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숨통이 이제 거의 조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이제 나오죠. 그 가토 지국장 박근혜 7시간의 비밀 했던 그 일본 기자도 그렇게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그때 누가 주체가 돼서 걸었던가? 가토한테. 네, 가토한테. 그것도 아마 개인 자격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보수단체를 내세웠거나 아니면 비서를 내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방송한 것도 저하고 김갑수 씨가 하던 스타카토라는 팟캐스트였어요. 그래요? 그때 정윤회에 막 수정이 맞춰질 때 김갑수 씨가 어디서 갖고 들어봤는지 사실은 최순실이라던데라고 하면서 근데 근거 자료가 워낙 없어갖고 실세는 강아지하고 최순실이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맨날 끌어안고 잔다는 강아지하고 최순실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대에서 뻥 터지기 시작하면서 최순실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저 변상욱 대기자님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 혹시 처음 접하셨거나 아니면 잘 모르셨거나 한 분들은 변 기자님의 개인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개인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1983년에 PD로 입사를 하셨던데. 왜냐하면 1980년에 언론 통폐합 조치가 전두환 군부에서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 방송은 기자를 뽑는 보도를 하는 권한 자체를 정부가 회수했어요. 그때는 정부에서 1년 번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몇 번 기자, 이 사람은 몇 번 기자. 기자 허가증이 있는 거죠. 프레스카드제. 네, 프레스카드제입니다. 근데 CBS는 프레스카드제가 안 나오는 거죠. 아예 프레스카드가 안 나왔다고요? 네, 아예 없어요, 프레스카드가. 기자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가만히로 싸가지고 KBS로 옮겨놨잖아요. 그게 KBS 2가 된 겁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하던 동양방송, 동아일보가 하던 동아방송, 그다음에 CBS를 다 뺏어다가 한꺼번에 뭉뚱그려갖고 KBS 2 채널을 만든 거죠. 보도하지 마. 보도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덩그러니 이제 CBS는 광고도 1년에 45억 하던 걸 다 가져갔으니까 정부가 광고를 금지시켜갖고 그러니까 50억 예산에서 45억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1980년부터 그러다가 그래도 기자가 있어야겠다라고 회사가 생각을 해서 뽑자니 뽑을 수는 없고 그래서 PD를 뽑은 다음에 그중에 하나를 기자로 돌려쓰기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PD 시험 보고 들어간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은 PD, 절반은 기자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시사 제작 PD, 그다음에 기자. 근데 그렇게 예산이 막히고 그랬고 못하게 하는데도 기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할 수 없이 돈을 걷었죠. 저걸 살려야겠다.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하고 연결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WCC며 뭐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서 대외적인 체면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뭐 끊어놓으면 언젠가 죽겠지 말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원래 그러면 기자가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입사를 하셔서 이걸 좀 생각을 하다가 바꾸신 건가요? MBC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또 들어갔으면 손석희라는 존재가 또 없었어요. 말 잘해야 되는데. 손 사장 미안합니다. 팟캐스트 프린스가 되려면 이거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가 앞으로 또 나올지. 그래서 MBC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공채 떴어요. 안기부죠. 그때는 안기부 공채 1기. 그래서 야 나라를 위해서 여기 가서 재미나겠다. 스파이 노릇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군부 정권 시대에 내가 참 거기 가서 개가 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뭐 KBS, MBC는 뭐 앵무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BS 공채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근데 그때 뭐 심프론 씨도 마찬가지지만 심프론 씨가 대체 누구예요? 말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심용환 씨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신앙 뭐 오랫동안 뭐 간직하고 있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CBS로 가자라고 갔고 그 2달 뒤가 이제 MBC 공채였는데 그래서 CBS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좀 방황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런 셈이죠.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사실 이제 83년이면 저희가 몇 살 때입니까? 6살? 어린이집 다닐 때 뭐 이럴 때. 그 당시에 어린이집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을 사실 이렇게 기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습니까? 짜장면 봉급이 아무튼 28만 원인가? 한 달 봉급이. 우리 아버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봉투 월급이 36만 원.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노란 봉투. 네. 28만 원. 28만 원, 30만 원 그 사이. 물론 뭐 다른 큰 방송사에 훨씬 많았겠지만 네. 설명을 드리면 박정희 시대의 언론 통제 탄압은 간단했어요. 검은 칩차에 싣고 가갖고 때리고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진기라고 이제 흔히 머큐로크롬 이제 칠해주고 빨간 약 칠해준 다음에 집에 가 실컷 때린 다음에. 심플하네요. 예,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선배 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남산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남북 통일을 전제로 꽁트를 한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했구나. 근데 이게 북한 경찰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반부 보위부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이 내려와서 통일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용어상으로. 바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별말도 안 해요. 그냥 데리고 가서 실컷 때린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전두환 때는 달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론사 숫자가 너무 많고 기자도 너무 많아서 통제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 쪽에 공영방송제를 도입하면서 언론사 숫자를 확 줄이죠. 한 뭐 10분의 1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기자들도 다 구조조정해서 정리하고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2개 있는데 부산일보 남고 국제신문 사라져. 이렇게. 충청북도 같으면 신문이 4개인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남고 충청일보 남고는 다 사라져. 이렇게 돼갖고 언론사와 기자 숫자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 손 안에 들어온 그 기자와 언론사에다가 엄청난 특혜를 갑근세 면제, 뭐 전기세 감면, 뭐 언론사와 언론사의 기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언론사의 중앙 언론사 특히 중앙 언론사에 입사만 하면 신분이 바로 상승하는 거예요. MBC 그때 보너스가 1200%였어요. 1200%요? 네. 기자촌 생기고 그럴 때도 그때인가요? 그렇죠. 일원동 뭐 기자 아파트가 생기고 기자촌은 저쪽이고 기자 아파트가 따로 생기고 하는 게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기자 아파트가 생기고 뭐 이런 거죠. 당근을 확실하게 안겨준 거네요. 예, 그럼 뭐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씩 나가고 뭐 바빠요. 뭐 선물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난하셔갖고 하숙을 쳤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2명이 하숙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뭐 기자 겸 PD였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물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부엌에서 야 와봐라 잠깐. 왜요? 그랬더니 야 이 기자한테는 계속해서 배추도 들어오고 명태 들어오고 뭐 철마다 막 생선이며 고기며 야, 넌 뭐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넌 무슨 기자를 하길래 너는 이렇게 기자라며. 도망만 다니고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러냐 뭐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두환 정권의 특징이라는 게 언제나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3S 같은 유화 정책이 있는데 기자 쪽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했네요. 철저하게.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최근 언론 적폐 현상 같은 게 그때부터 누적돼서 나온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 그렇죠. 그 향수와 그 관행을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거죠. 기자는 그냥 문 팍 차고 들어가고 큰 소리 한번 뻥 치면 뭐 굽신하고 기자는 항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관료들이 와서 또는 국장, 실장들이 와서 줄 서가지고 밥 사주고. 예, 오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항상 대기하고 있고 뭐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세상을 살다가 미처 못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 사장이며 얼마 전에 기로한영 뭐 쫓겨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세대, 저까지가 거의 마지막 세대이긴 한데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기자가 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MBC나 KBS 수뇌부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섞어놓죠. 그때는 총학생회가 아니고 학도호국단 뭐 이런 게 있었고 총학생회가 나중에 있었고 그런데. 총학생회 간부로서 정부 그러니까 안기부의 협조를 잘한 친구들 방송국 국장이나 신문사 간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MBC, KBS는 특채가 있죠. 꽂아주는 거군요. 예, 그걸 이제
88 호돌이 기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88 호돌이 기자. 야. 이 언론의 뒷얘기도 재밌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예, 뭐 더 들어가면 뭐 별거.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충격적인 게 왜 이렇게 그 KBS나 MBC 같은 데가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이 정부 편을 들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저렇게까지 했는가,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와서 울부짖는 데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는가가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아주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시대 때 만들어진 결과물 같이 보이긴 하네요. 지금 뭐 은퇴했지만 노동운동하던 박모 씨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며칠 두들겨 맞고 나오더니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형, 나는 전두환을 없으면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어. 뭐 그런데 했더니 아니야. 경찰서 가보니까 촘촘하게 피라미드형으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그런 거죠. 그렇죠. 사장 며칠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촘촘하게 진짜 짜여진 기득권 체제나 부역 체제가 청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 뒤에 숨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뭐 나도 옛날에 고생 많았지 하면서 부역자가 갑자기 민주화 투사로 돌변해갖고 뭐 노조 간판 뒤에 숨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다 속아내기 참 어려워요. 참 이게 어디 가나. 네. 근데 이런 굉장히 좀 답답한 시절에 84년에 큰 사고 치시죠. 전두환으로 시작해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땡전 뉴스 이런 표현을 쓰셨다가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참 난 결백한데 선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만들고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때는 월요 특집이라고요. 월요 특집. 예, 월요일마다 2시간씩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때 이제 주제가 언론 탄압이 주제였어요. 사실은 그 주제를 그런 걸 잡으면 안 되는데 선배들은 좋은 거예요. 겁도 없는 젊은 놈이 들어왔으니까 저놈 시키면 취재 열심히 해오고 자기네들은 딱 편집해갖고 제목 잡고 연사 섭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완전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고마운 건 그래도 그 방송을 하러 교수님들이나 인권 변호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목소리를 거죠. 낼 때가 거기밖에 없었군요. 84년에. 제가 인터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 누군지 지워주시고 목소리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이름을 걸고 거기 2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도 어찌됐건 84년이면 이제 학원 자율화 조치 같은 거 뭐 강하게 찍어 누를 하면서 때죠.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왜냐하면 뭐 88 올림픽을 그때 유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체면 때문에 마구 갖다 두들겨 패기는 좀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캠퍼스에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다가 84년 정도에 이제 문을 열고 데모를 하니까 찍어 누르는 거죠. 이렇게 약간 바뀌는. 그래서 조금 틈이 열리는. 딱 틈이 열릴 때. 그러니까 83년 11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4년 봄부터 본격화된 프로그램인데 84년 가을에 저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가 전화를 걸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먼저 리포트를 한 20분 하고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들이 막 의견을 내놓는 건데 청취자 한 분이 땡전 뉴스 그따위 뉴스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참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를 내놓을 거면은 CBS도 뉴스 다시 부활할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 그것까지만 했어도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자 전두환 정권은 곧 패망할 거니까 좀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세기를 박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막 국장, 부국장, 부장들이 난리가 나.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하면서 달려들었죠.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방송은 항상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녹음해서 그걸 증거를 없애려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스플라싱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시침이 딱 되고 이제 경찰이 오면은 언제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미 텔렉스가 탁 들어오는데 전문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방송했죠. 텔렉스가 뭐예요? 전신이죠. 타타닥. 예, 전신으로. 그때는 팩스하고 텔렉스를 주로 쓸 때니까 드르륵 들어오는데 이미 전문이 딱 나오면서 이거는 무슨 법 위반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재미난 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000으로 시작해서 별별별로 끝나는. 그래서 입에 담기조차. 금기 중에 금기였군요. 그거는 안 무서운데 밑에 단서 조항이 무섭더구만. 테이프 원문 그대로 제출하시오. 잘랐는데. 훼손한 흔적이 있으면 이거도 문제가 되네.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이미 부지런한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근데 혹시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아파트 10층 복도 한쪽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열고 거기다 쓰레기를 휙휙휙 던지면 옛날에 저 밑에 지하 쓰레기장으로 내려가는.
벌써 다 던진 거예요. 아줌마가. 그래갖고 슈레실 들고 지하 쓰레기장에 내려가서 뒤져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붙여갖고 제출을. 야. 그 어떻게 됐어요, 그? 그래서. 근데 그건 시청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문제 코멘트를 직접 하신 게 아니네요. 방송은 그래도 나갔으니까. 방송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청취자하고 사전에 통화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다 한 거니까 뭐 이제 끌려가야죠. 그래서 집에다 전화해서 손바지 저고리 좀 준비하고 또 추울 때요. 막 이제 감방에 들어가면 이제 막 춥죠. 예, 이거 뭐 차입 준비하고 애는 뭐 어떻게 좀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사장을 하신 고이범 사장이 그때 선배 팀장이었고 그 밑에 CBS 사장을 한 한국연 PD가 이제 세컨이었고 제가 이제 막내였고 3명이 제작을 했는데 고이범 선배하고 한국연 선배, 변상욱 기자 이렇게 셋이 앉아서 이제 밤새워서 회사에서 내일 새벽에 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이범 선배의 장모님이 꿈을 꾸셨대. 근데 우리 셋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데 하얀 천사가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겨드랑이에 셋을 끼고 나오시더라는 거야. 다음날 아침 됐는데 뭐 사장이 막 전화를 갖다 여기저기 받고 하고 그러는 건 느낌새가 있더니 방송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한다. 정보 조치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성우실로 갔어요. 그 예쁜 여자 성우들과 뭐 매일 맛있는 거 아무것도 시키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성우도 안 하고요? 성우 할 줄 알아요. 성우가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짜투리라도 뭐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성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MBC에서 그 이렇게 찍히면 스케이트장 가고 막 스케이트 그래서 비슷하네.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 봉급을 갖다 이렇게 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도출을 맡으라더라고요. 도출이라고 요새는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PD 밑에 AD 그러니까 연출자 밑에 조연출 뭐 이런 건 셈인데 도출이라는 게 또 별것도 아니에요. 출연한 성우들 파우처 정리, 뭐 얼마 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 원고, 드라마 원고 복사해오고 뭐 이런 거 맡고 그러다가 연기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성우들 가르치고 연습할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도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드라마 연출도 좀 하고. 드라마요? 라디오 드라마. 네, 라디오 드라마 연출도 하고요. 그때는 방송 솜씨가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 거칠고 그랬을 텐데 성우들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톤 조절이라든가 뭐 음성 발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뭐 나름 재미지게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그 약간 그 뭐야 그 이렇게 난파된 배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체조 시작하고 같이 놀이하고 약간 캐스터인가요? 그러다가 그러면 언제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하셨나요? 이제 슬금 하다가 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연출도 현장 복귀긴 하죠. 근데 또 그때도 얌전히 있으면 좋은데 막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 목동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김포공항에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 옆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다 쓸어버려. 이렇게 돼갖고서 판자촌과 운막집들 짓고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깔아뭉개고서 지금 목동 아파트를 세운 거거든요. 곳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판잣집, 거리의 노점상 다 없애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여기가 또 그런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땅 위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제 3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계속 그런 것만 또 이제 취재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감금도 당하고 감금? 정부 편에서 일하는 그런 그 위험 지역이나 불만 지역에는 항상 끈앞풀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연락해주고 뭐 이런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기자로 복귀를 한 거죠. 그럼 완전히 기자로 복귀를 하신 건 언제예요? 87년에 고문 항명방송 사건 터지고 8월부터 6.29 선언 직후부터는 기자라고 그냥 명함 박아갖고 다닐 수 있었고 10월부터는 회사가 아예 인정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88년 1월에 정식으로 정부가 CBS는 기자를 둬도 좋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뭐 항명 사건 그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87년에 이제 고무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뭐 동료들이 뭐 방송실을 개어싸고 방송하시고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이제 동료들이 담 앞에서 저를 구렁이로 이번에도 역시 오늘 컨셉 이상하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월요 특집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밤을 새워야 돼요. 회사에서 준비하려면. 그래서 고문 피해자 그다음에 어디선가 고문당하는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머니들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20분짜리 리포트를 이제 막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틀림없이 제작 기획서 사인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월요일 아침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 네. 그럼 뭐 해요? 그랬더니 음악 틀어 2시간 동안. 오.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다 목요일, 방송 금요일 아니야? 날 취재할 때 옆에서 잘한다고 어깨 두들겨 준 게 누군데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유, 상황이 그렇게 됐어. 연락받은 게 연락받은 게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실에 가서 사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사장은 슬그머니 도망가고 안 계셔. 그래서 사장은 일부러 전화를 코드를 갖다 빼고 도망간 거예요. 저 녀석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튀신 거죠. 약간은 그럼 배려해준 거기도 그렇죠. 한가?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전무 상무들은 사장한테 막 흔들어갖고 저놈들을 잡아 가둬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장은 안 계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악 틀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덜 만들었으니까 마저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강행한다.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강행한다. 빨리 만들어. 그래서 나는 만들고 있고 저쪽은 강행한다고 결의가 되고 그래서 PD, 기자, 아나운서의 서무 직원들까지 다 올라와서 스크럼을 짰나요? 네, 스크럼을 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송을 했는데 과정은 물론 저희가 방송한다고 시그널하고 녹음 테이블 들고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는 국장, 부국장, 부장들이 음반을 잔뜩 싸질머지고 들어와서 음악을 틀자고 그러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엔지니어가 정말 용감했다고 봐요. 최모 씨라고 지금 은퇴한 선배긴 한데 특집 시그널을 확 올린 거예요. 용감하게. 나는 편성표에 나온 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야. 이 핑계가 되죠. 여기 서류상으로 특집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 한다. 결단을 한 거네. 확 올렸는데 국장이 달려들더니 그걸 다시 확 내린 거예요. 이거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선배 고이범 한국연 당신들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덤벼들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선배들을 들쳐업고 예, 밖으로 나와서 옆에 아나운서실에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문을 걸고 스크럼을 밖에서 짜고 우리는 안에서 캐비넷과 책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된 거죠. 1시간 15분쯤 하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던 사장이 돌아오셔갖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 잘한다. 문 열어 뭐 이렇게 했는데 문 열어가 누군지를 모르겠잖아요. 경찰이 왔나? 선배 국장 목소리인가? 그거야. 그 슬램덩크에서 나야. 안 감독. 선생님 농구하고 싶어요. 이거 다 알았거든. 대만이 부르려고. 나야. 문 열어. 그런데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제 목소리를 이제 사장이 아시니까 변 기자 납니다. 문 여세요. 존댓말로 깍듯하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끄덕끄덕 뭐 나갈 만큼 다 나갔으니까 다 나갔으니까 예, 뭐 1시간 15분 다 나갔어. 이제 끌려나가는 모양새 만들어야 되니까. 문을 쓱 여니까 들어와서 자 이제 음악 틀고 정리하세요. 하고서 수익 나가시더라고요. 뭐 사장도 물론 민주화운동하다 감옥 갔다 오시고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시는 기사를 쓰건 방송을 제작하거나 아무튼 절대 방송 근처에 못 오게 해라. 또 이제 다시 한번 용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민주화로 가고 있으니까. 87년 1월이니까 뭐. 그때는 굉장히 세게는 못하고. 예. 근데 그때는 회사로서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인사 발령장에만 그렇게 써 있고 그냥 계속 일을 해. 대신 제가 기사를 쓰면 심용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있고. 근데 제가 잘못 써서 걸리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과감하게 빌려준 김성계 선배라고 있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쳐다보면은 요 단어를 쓰면 저 양반한테 전화가 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87년 1월이면 굉장히 뭐 좀 나아지다긴 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리고 이제 힘든 거는 45억을 뺏어갔잖아요, 50억 중에. 그리고 3억을 줘요. 불쌍하다고. 보조금을. 예, 그 3억이 회사의 보너스예요. 그 3억에서 이제 1억 나오면 보너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사고 치면. 그러니까 직원 동료 입장에서는 또 저 고기자 변 기자가 또 무슨 사고를 쳤대 갖고 또 갑자기 보너스가 끊기네 또 이렇게 되는. 전체를 보너스를 안 준다고요? 전 직원이 그거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돈을 안 내려주니까. 예. 근데 그거에 맞춰서 보너스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뭐 좀 불편하고 이렇게 시선을 느끼시거나 그런 적도 있나요? 사실 있죠. 쓱 째리면서 가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뭐 물론 회사에 다 있긴 있는데. 근데 그날 방송에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87년 그때? 완전히 고문에 대한 고문에 대한 어떻게 턱 치니까 억하고 죽냐. 그런 얘기 직설적으로 뭐 말도 안 되고 도대체 고문이 지금뿐만이 아니다. 김근태 고문. 그다음에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실 그거보다 더 전에 84년도에는 청량리 경찰서에 시위 여대생들이 한꺼번에 잡혀왔을 때 그 수십 명을 놓고 전부 다 뭐 다 벗어 가랑이 더 벌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추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문의 기법,
통닭구이부터 시작해서 원산 뭐 폭격, 뭐 원산 철교 뭐 등등등 해서 손톱 뽑기, 전기, 물, 고춧가루 뭐 등등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하고. 쫙 다 하셨구나. 네. 사람을 이렇게 운명이 자꾸 이렇게 수렁으로 밀어넣는 이런 것들이죠.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의로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때는 사실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핑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 그런 이유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그렇게 강제적으로 뭘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이 생겼단 말이죠. 예. 이제 언론계를 쭉 이렇게 몸담아 오신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화가 더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엔 정말 또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87년 이제 한 11월, 12월 몰래 숨어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합이라는 걸 이제 언론 노동조합 연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협회를 움직여서 자정활동,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반성,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자정활동도 쭉 이어졌지만, 그때 정말 충실히 못했구나. 민주화 운동 경력 같은 걸 내세워서 뽐내고만 다녔지 실제로 회사 안에서 그것들을 속속들이 다 끄집어내고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흡했구나라는 반성도 있고 후배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상반된 감정이 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80년 이후에 확실하게 기득권층이 돼버린, 그다음에 특권층으로 아예 올라가 버린 언론사 내부의 상황과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든 게 수많은 작은 언론사나 신생 언론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신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작지만 결국은 커지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수천 개의 언론사들, 이것들이 촘촘한 피라미드 언론 부역 구조를 갖다 형성해 버린 거죠. 되돌리기도 참 어려워서 어디부터 뭘 시작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밖을 내다보면 이미 시민들이 만든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 자체가 미디어가 돼서 미디어 시민이 된 거죠. 그래서 1인 미디어에 그다음에 SNS를 통한 시민들의 비평 활동이 뭐 그냥 일상적인 언론인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혼재해 있는 상태죠. 뭘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기존의 체제는 썩어 있고 썩은 체제는 이 무너질 위기에 이미 거의 다가가 있고 뭐 사람들이 신문도 잘 안 보고 지상파도 시청률이 막 떨어지고 있고 잡지사는 이미 다 망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통 언론이라고 했던 기성 언론 구조는 이미 허물어졌는데 썩은 거는 치유가 안 되고 반성도 별로 안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기레기라는 비난이긴 하지만 많이 아프죠. 저만 해도 급할 때는 타이밍을 보고 기고를 알아보지 않아요. 바로 SNS에 쓰면 차후에 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 타이밍에 쓰면 이렇게 기사화가 될 거다를 예상하고 행동하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 확실히 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언론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시민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캐내고 공유하고 집단지성으로 조합해 나가는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언론이지 우리가 했던 것은 언론사 활동이지 언론 활동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준비를 했죠. 자세히 아마 보시면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컷뉴스에 제가 요새 기사 안 씁니다. 기사 안 쓴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저 없이도 노컷뉴스는 잘 나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노컷뉴스 없이 잘 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인 미디어로서 한번 존재를 갖다 준비하자라고 해서 요새는 가짜 뉴스를 이제 밝혀내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기사 써서 이렇게 송구한 게 뜨면 기자들끼리는 냄새가 나잖아요. 자, 꿀인 내가 완전 아는데 하면 바로 뒤져가지고 가짜 뉴스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자제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거고 이게 또 더 전파된 다음에 나중에 가고 가짜 뉴스였대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산되기 전에 한번 스크린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레기란 말이 뭐 조중동한테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 한경호를 대상으로도 많이 공격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어떤 조중동의 언론 권력이 많이 구조적으로 침식되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키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면은 정치 뉴스란 뭐냐라고 할 때 대개는 뭐
추미애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어갖고 국민들한테 알리면 정치 뉴스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지를 들어가지고 추미애와 홍준표 씨한테 전달하는 것이 정치 뉴스가 되는 거죠. 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고 사람이 개를 물고가 뒤집혔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여의도 정당 정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시민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이 더 조직화되고 더 건강해지면서 여의도 정치 권력을 시민 스스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기성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여의도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언론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다만 성향상 진보여갖고 좀 나은 게 있고 아예 보수여가지고 정말 대놓고 그런 소리 하는 데가 대놓고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곳도 있지만 근데 아직 한경호라고 하는 뭐 일부에서는 많이 반성도 하고 잘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한경호라고 하는 경우도 아직은 시민들이 이미 앞서간 거에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면 되죠. 네. 작년에 한겨레 21 편집장님이 SNS에서 올렸던 글에 대한 파문이 있었잖아요. 덤벼라 문바 했을 때 변 기자님께서 SNS에 입장 발표를 하셨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는데. 네, 동일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구체제 언론의 언론사들이 함몰되어 있으면서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게 언론이 할 일이냐 이렇게 일가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그 한겨레 21 편집장님이 잘 아는데 네. 그분도 그 전에 사실 되게 헌신적으로 네. 박근혜 정권의 그럼, 적폐들과 싸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릴 때는 나는 너무 또 정말 기사 잘 쓰고 취재 양쪽에서 잘하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 편집장도. 시대가 바뀌는 바람에 언론의 자유란 시민들이 스스로 언론을 개척해서 언론을 만들어가는 자유를 보장받는 걸 말하는 거지 언론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침해를 안 받는 자유, 기자가 어디든 들어가고 뭐에 대해서든 보호를 받는 자유, 이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이미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훅 갔어요. 네, 저희가 한 번만 이제 모셨기 좀 아까워가지고. 눈빛이 만족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계시지만 쉽게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오셨을 때 네. 저희가 그래도 또 모시고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이렇게 후루룩 정리를 하고 아쉬우면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심프로 빼고 오는 건가요? 10% 또 누구예요? 우리 프린스 씨는 그래도 붙박이, 예, 지방령.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공건 영주? 수요일 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변 기자님 모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